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세 조정 우려가 덜한 대형주까지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천 가구를 분양하고 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당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이르면 다음 달 초 추진할 전망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는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3% 가까이 뛰었습니다. 7개월 연속 상승한 지난달 수입 물가는 상승폭이 1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나흘 만에 1% 넘게 오르면서 4,16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개인들이 1조 5천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기관이 이를 다 받아내며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은하 기자. 네, 최은하입니다. 어제까지 변동성이 컸던 코스피,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군요. 네,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해 1.38% 오른 4,167.16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13일 4,170선에 안착한 뒤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기관이 1조 4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 외국인도 사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오른 937.3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70전 오른 1,473원 70전의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곧바로 환율 안정세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환전과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수요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반도체주가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정규장에서 1.5%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 11만 전자를 눈앞에 놓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급락했던 SK하이닉스도 1% 넘게 오르면서 57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 구글 파트너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AI 반도체 매출 실적을 내놨는데요. 브로드컴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우주항공주도 강세였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6% 넘게 급등했고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원도 크게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 IPO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장마감 직전 상한가 가까이 치솟았던 삼성화재는 20% 넘게 급락하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을 이끈 1등 공신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소가 SK하이닉스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해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급등세를 보인 대형주들이 줄줄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 시장 감시 제도가 오히려 증시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 종가가 지난 1년 사이 200% 넘게 오른 데 더해 최근 15일 중 최고가를 보이며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시가총액이 420조에 달하는 SK하이닉스의 미수거래와 신용융자가 막히자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전주라든지 하여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생겼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검증 없이 급하게 제도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거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한참 오를만 한데 거래를 중지시켜버리고 신용 못 쓰게 하고 하다 보면 투자의 애로사항을 겪고 올해 코스피가 70% 넘게 급등하자 코스피 대형주는 줄줄이 투자 경보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현대로템과 현대약품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장 경보 제도는 3단계로 구분되는데 투자 경고 종목의 지정 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현재까지 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투자 위험 지정 건수도 올해 7건으로 지난해 7배에 달합니다. 그 이상 급등을 했을 때 추격 매매를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초대형 종목에 한해서만 조금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중단기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정 요건을 단순 수익률에서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브라질은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는 이자 수익이 높은 데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이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브라질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브라질 통화인 헤아라가 크게 움직이면서 수익이 높아도 원화로 바꿀 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윤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브라질 자산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통화 가치가 동반 급락하는 트리플 매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장남의 대선 도전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자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파 지수가 4.31% 떨어져 2021년 이후 최대 1일 하락률을 기록하고 브라질 국채금리가 이 영업일 만에 50bp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년 10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고요. 사실 과거보다 조금 정치적 이슈가 빨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벌써 정치적 이슈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상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동성 상승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채권은 이자 수익과 환차익, 채권 가격 상승분이 모두 비과세라는 절세 효과가 투자 매력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러한 매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브라질 헤아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통화인데 중간에 매도하려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채권 이자 수익이 높더라도 환차손이 이를 초과할 경우 원화로 돌려받을 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브라질 채권 순매수 규모가 2,500만 달러, 약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내년에 수도권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예외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죠. 주택 공급 계획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을 착공하고 2만 9천 호를 분양하고 또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공적주택을 5년 동안 11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 신혼 출산 가구, 또 고령 가구 등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또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서 3만 5천 가구 이상을 추가 착공하는 등의 도심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교통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지으라는 대통령 주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며 역세권에 이 공공임대 주택을 지으면 임대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택지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선 보상, 후 구상 지원을 언급하면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런 정부의 확고한 주택 공급 의지와 달리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신규 택지인 이 서리풀지구에서는 주민 반대가, 또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에선 서울시와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잠깐 그럼 한 2, 3분. 서울 서초구에 공공주택 2만 호 공급지로 낙점된 서리풀지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00호가 공급될 예정인 서리풀 2지구는 주민과 지역 성당 신도들이 정부의 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며 지역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LH라든지 국토부 쪽에서 저희 쪽 의사를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청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환경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18,000호 공급이 예정된 1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할 땐 환경보호를 이유로 뭉개놓고 이제 와서 정부 필요에 따른 개발 사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묶어 침해받은 재산권 보상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45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용산 정비창 사업을 놓고는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12,000가구로 늘리길 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프라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며 난색입니다. 6,000가구를 12,000가구로 늘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주택 공급에 정부가 고삐를 쬐고 있지만 정작 사업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와 제때 실현될진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기가 불거지자 지난 8월에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구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주택의 경매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신청해야 하고 또 퇴거를 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서울시가 설계한 주거 안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행사 자금 문제로 강제 경매에 넘어간 서울 송파구 한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228억 원의 보증금이 미반환될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경매 입찰 공고 시기 전까지 입주자가 보증금 반환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을 마치고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 서울시가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경매 입찰 공고 시기까지 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세입자는 방을 빼고 새 거주지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보증금 반환을 해주니 이제 퇴거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 믿고 계약했지만 입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적용돼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10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씩 4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내년 퇴거를 하면 장기 거주가 불가능해집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세입자들은 다른 청년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주권을 포기해야지만 보증금을 보호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공공이 설계한 제도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시는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게 되면 청년 안심주택 지위를 잃게 된다며 타 청년주택 우선 입주권은 타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쿠팡의 압수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쿠팡 사태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면서 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명 씨는 점점 높아지는 배달 수수료 부담에 주요 배달앱을 해지하고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탈퇴하기 이전에 거의 한 25%에서 30%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지고 손님들도 불만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배달앱으로 팔지 말고 홀에서만 장사를 하고. 이처럼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이 최대 40%에 달해 점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이른바 수수료 상한제를 이르면 다음 달 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달비는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서 이 부담이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이제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위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를 알아서 누비는 테슬라 자율주행 영상이 공개되자 현대차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내년 중에 미국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이에 앞서서 독자 자율주행 기술 시연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도 좁은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교통신호에 따라 도로를 달립니다. 최근 테슬라가 국내에서 출시한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입니다. GM도 지난 10월 손을 떼고 운전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 서비스를 한국에서 공개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먼저 자율주행 사업을 엽니다. 내년 중 미국 주요 도시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데 내년 초 열리는 CES에서 비공개 기술을 시연합니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자회사 포티투닷을 통해 자율주행 담당 인공지능 시스템인 아트리아 AI의 실험주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공습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겁니다. 국내 기업이 긴장하고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준 건 맞거든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의 방향성을 이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재고의 움직임이 현대자동차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2027년 후반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유사한 어떤 성능을 보일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창현 첨단차 플랫폼 본부사장의 사임 이후 촉발된 자율주행 기술 리더십 공백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으로도 풀이됩니다. 연구개발 담당 수장도 교체하며 쇄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선두업체와의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안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색을 본뜬 국부펀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만 어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국부펀드가 투자 중복과 비효율을 낳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내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 KIC가 유일합니다. 외환 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특성상 고수익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투자처도 해외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 중심의 새로운 국부펀드를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뭐 M&A, 그 부동산이든 뭐 산업이든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거는 가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당은 KIC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IC의 국내 투자길이 열리면 자칫 중복 투자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의원 측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국내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펀드도 난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펀드를 만들면 세제나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펀드에 돈 빠지죠. 구축 효과 아니면 뭐 풍선 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총량에서 늘어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국민연금이 이미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연못 속 고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는 적대적 M&A 등을 우려하며 여당의 경영권 방어 수단 확보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의무 공개 매수제를 도입하겠다면서 또 매수 비율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정보영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올해 자사주 소각과 배당에 투입했다고 밝힌 재원은 1조 원 이상.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주주 환원을 내걸었지만 재계에서는 소각보다는 매각을 택한 자사주 처분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연초부터 지난 10일까지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누적된 자사주 처분 규모는 7,501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나 늘어났습니다. 재계는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3차 상법 개정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예외를 얼마만큼 허용할 건지, 또 어떤 절차로 허용할 건지, 또 실제로 법에 담긴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건지 이런 데 대해서는 같이 한번 또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의무 공개 매수제를 제안했는데 쟁점은 매수 비율입니다. 지분을 대량 취득하려 할 때 주식을 얼마나 사줘야 하는지에 따라 향후 M&A 인수 비용 등의 수천억 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00% 전량 매수를, 금융위원회는 50% 플러스 한 주를 검토 중이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100%보다는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본 기준을 몇 퍼센트 설정하고 플러스 알파를 몇 퍼센트 설정하느냐가 실제 다양한 이펙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이 일종의 경영권 방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의무 공개 매수 비율을 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00%가 되면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의무공개 매수에 대해서는 20% 플러스 한 주가 적당하지 않을까. 의무공개 매수제의 구체적인 비율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IT 게임 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적된 데 이어서 택배업계와 식품업계에서도 과로사 등의 과도한 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짜 야근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빵집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의 유족들은 주 80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던 베이글 과로사 의혹으로 공짜 야근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자 고용노동부가 제도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출퇴근 기록 의무화와 함께 포괄임금제 금지를 언급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 등을 감안한 정해진 기본급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이 없던 초과 근무를 하게 돼도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 손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연구개발 측이라든가 이런 쪽은 포괄임금을 좀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용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근무 시간을 체크를 해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플랫폼 꼭 이런 데는 또 그거에 맞게끔 포괄임금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실제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3%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 상승폭은 1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원화 가치 약세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데 물가 부담이 걱정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산 갈비살은 지난 5일 기준으로 100g당 5,037원으로 1년 전보다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산 처가이롤도 1년 전보다 35%가량 올라 100g에 4,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소고기와 같은 농림수산품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의 물가가 크게 오르며 수입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수입물가 지수는 5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률도 3.8% 올랐던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1월 두바이 유가가 한 달 새 0.8%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달러원 환율이 2.4% 오르면서 전반적인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차가 좁혀졌지만 달러원 환율은 1,47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화 유출 압력 같은 거 커지고 이제 서학개미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계속된 수입 물가 고공행진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권의 추위를 보였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지만 모레는 다시 기온이 하강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충남과 전라, 제주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남부와 경상은 모레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충남과 전라, 제주는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영서, 강원 산간, 제주 산간 많은 곳으로 최고 8에서 10cm의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한낮 기온 속초 6도, 강릉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